폐지 줍던 게 감히 과수원 주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전 남편이 판사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원래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을 속아 살았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이건 제가 끝내야 할 일이었거든요. 그 서류 한 장이 나오자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20해째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몸이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이불을 걷고 세수도 대충 하고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한빛건설 인천 현장 식당. 그게 제 직장이었습니다. 아니, 직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급여를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100인분의 밥을 지었습니다. 국은 2가마솥이었어요. 된장찌개 하나, 김치찌개 하나, 반찬은 6가지. 전부 혼자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쌀이 모자라요.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내가 알아서 해. 그것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상했던 건 그 말에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년이면 사람이 무뎌져요. 무뎌지다 못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인부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아갔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가 지은 밥을 먹었어요. 근데 고맙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사장 마누라가 밥 짓는 건 그냥 시집살이의 연장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점심 설거지를 끝내고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서류함에서 이번 달 급여 명세서를 꺼내봤습니다. 현장 인부들 이름이 쭉 적혀 있었어요. 맨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0인분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장을 보고 또 저녁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급여 명세서 어디에도 없었어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니까, 식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그 빈칸이 크게 보였어요.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 급여 명세서에도 제 이름이 없던데. 남편이 넥타이를 풀면서 대답했습니다. 밥이나 제대로 해. 이름이 왜 필요해? 그 사람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지 않는 향수요. 달콤하고 비싼 냄새. 저는 그걸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복순아, 내 친정아버지 인감도장 좀 가져와. 서류 정리할 게 있어.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인감도장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었는데 무슨 서류요? 넌 몰라도 돼.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충북 보은에서 작은 과수원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 크게 벌지도 크게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복순아, 아버지가 남겨놓은 게 있어.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남겼는지, 시어머니가 왜 인감도장을 원하는지, 남편의 셔츠에서 왜 다른 여자의 향수가 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서재에 넥타이를 벗어놓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넥타이를 걸어주려고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 사랑해.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서재 문을 닫았어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슬퍼서인지, 분해서인지, 아니면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허무해서인지.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인회.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식탁에 서류를 던졌어요. 갈색 서류 봉투 안에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왜 갑자기 이혼이에요? 갑자기 20년이나 참아줬으면 됐지. 감사할 줄 알아. 그 사람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하듯 아무렇지 않게요. 재산분할 항목을 봤습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위자료는 500만 원. 2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100인분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장을 보고 저녁까지 차린 사람에게 돌아온 금액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이 왜 해당 없음이에요? 한빛건설, 제가 같이 일했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밥 좀 지은 게 일이야? 남편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트림을 했어요.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500만 원이면 됐지. 빈손으로 왔으면서. 그런데 이상했던 건 그 말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20년 동안 수백 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까. 시집이 먹여 살렸으니까.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짐 싸.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한마디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옷장에서 옷가지를 꺼내 현관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카디건, 바렌 블라우스, 얇아진 슬랙스. 20년치 옷이 현관 바닥에 쌓이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뭘 이러면이야. 나갈 사람이 언제까지 붙어 있을 거야? 그때 시동생 태연이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빈손으로 오셨으니 빈손으로 가시는 거죠. 뭘 더 챙기려고요? 그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제가 쫓겨나는 걸 보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옷가지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딱 3개였어요. 20년 인생이 비닐봉지 3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가죽 가방 하나. 그것만 챙겼어요. 시어머니가 쓸데없는 거 가져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것만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거든요.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구한테 들킬까 봐서요. 아니, 누구한테 들키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소리를 죽였어요. 보증금 300만 원짜리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위자료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어요. 저는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두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오래된 봉투 한 통, 아버지의 필체로 복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그날은 열지 못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방 바닥에 종이 뭉치가 하나 더 있었어요. 누렇게 변한 A사 용지 뭉치. 펼쳐보니 한빛건설 현장 식당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복사해둔 거였어요. 식재료 단가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거든요. 쌀 가격이 시중가의 2배로 잡혀 있었고 납품처도 시어머니 친척 회사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궁금해서 복사해두고 가방에 넣어둔 걸 잊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전부를 바꿔놓을 서류였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 여전했어요. 다만 100인분의 밥 대신 골목길에 종이 상자를 모았습니다. 하루에 10,000원, 잘 되면 15,000원. 한 달이면 300,000원 정도였어요. 11월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현장 식당에서 일할 때보다 덜 서러웠어요. 적어도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몸이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리어카가 뒤로 밀려나고 폐지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그때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파란색 플란넬 셔츠에 흙 묻은 작업 바지를 입은 청년이었어요. 얼굴이 약간 그을려 있었고 눈이 다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제 이마에 손을 대보더니 표정이 급해졌습니다. 열이 있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폐지만 좀. 폐지는 제가 정리해 놓을게요. 지금은 병원이 먼저예요. 저는 낯선 사람의 차에 탔습니다. 20년 동안 남편한테도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병원에서 영양실조와 과로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수액을 맞으면서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청년이 수액이 끝날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수액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일자리를 찾고 계시면 과수원에서 일해 보실래요? 충북 보은에 과수원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혼자 버티고 있다고 했어요. 밥 짓는 것, 사람 관리하는 것, 식재료 다루는 것. 전부 필요한 일이라고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과수원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 땅에 주인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과수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도요. 버스에서 내리자 흙냄새가 났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충북 보은이라는 곳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고향이 이 근처였거든요. 어렸을 때 한두 번 왔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도윤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낡은 경트럭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경트럭을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벌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덕 하나를 넘자 과수원이 나타났어요.
황무지였습니다. 사과나무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가지가 제멋대로 뻗어 있었고 풀이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울타리는 기울어져 있었고 창고 지붕에는 파란 방수 천이 덮여 있었어요. 여기가 과수원이에요? 네. 아직은 이 모양이지만 나무는 살아 있어요. 도윤 씨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가지 끝에 작은 열매가 달려 있었어요. 시들고 볼품 없었지만 분명 사과였습니다. 이 나무들 손만 봐주면 살아납니다. 근데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에요. 저는 그 황무지를 둘러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막막했습니다. 근데 이상했던 건 공기가 달랐어요. 서울의 반지하에서 맡던 곰팡이 냄새 대신 흙과 풀과 바람 냄새가 났어요. 오랜만에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일했어요. 풀을 베고 나무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식당 일을 20년 했으니까 몸 쓰는 건 익숙했어요. 도윤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일을 정말 잘하시네요. 밥 짓는 거랑 비슷해요. 손이 가는 대로 하면 돼요. 그건 빈말이 아니었어요. 식재료 관리하는 법, 순서대로 작업하는 법, 사람 여러 명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법. 현장 식당에서 20년 동안 익힌 것들이 과수원에서 그대로 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녁을 지었어요. 과수원 창고 옆에 간이 부엌이 있었거든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된장에 두부, 감자, 호박, 파, 늘 하던 대로요. 도윤 씨가 한 숟갈 떠먹더니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왜 그래요? 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코를 훌쩍이며 웃었어요. 엄마가 끓여줬던 된장찌개 맛이 나서요. 3년 만에 이런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사람도 뭔가 사연이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아버지랑 단둘이 살다가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서울에 좋은 직장을 다 놓고 이 황무지로 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매일 밥을 지었어요. 새벽 4시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 분이었습니다. 100명이 아니라 2명. 근데 이상하게 두 사람 분 밥이 100명 분보다 정성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르신 한 분이 과수원에 찾아왔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베이지색 조끼를 입은 마른 할아버지였어요. 과수원 입구에 서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내가 혹시 한상호 씨 딸이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아세요? 알다마다. 상호가 내 가장 친한 벗이었어. 김판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절친.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었어요.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상호가 내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시집살이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어쩌지를 못했어.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르신, 이 과수원은 도대체 누구 땅이에요? 도윤 씨가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쓰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어르신이 잠시 침묵하셨어요. 뭔가 말하려다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아, 내 아버지 유언이 있었다. 유언이요? 복순이가 시댁에 있을 때는 절대 알려주지 마라. 시댁이 빼앗을 거다. 복순이가 혼자 서게 됐을 때 그때 줘라. 상우가 나한테 그렇게 부탁했어. 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다렸다. 내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내가 여기 올 때까지 기다렸어.
아버지가 뭘 남기셨는데요? 편지가 있다. 그리고 서류도. 근데 지금은 아직이야. 내가 이 과수원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 그때 줄게. 어르신은 그 말만 하고 돌아가셨어요. 밀짚 모자 너머로 보이는 뒷모습이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뭔가를 남겼다. 시댁이 빼앗을 거라서 숨겼다. 그리고 제가 혼자 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저를 지키고 계셨던 건가요? 천장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근데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과수원 창고를 정리하다가 바닥 밑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을 보고 저는 멈췄어요. 시어머니 박금자. 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였어요. 습기에 가장자리가 쭈글쭈글해져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창고 바닥 합판을 들어 올렸을 때 나온 거였어요. 도윤 씨랑 창고를 정리하다가 바닥이 불룩한 곳을 발견했거든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위임장. 그 아래 이름이 2개 적혀 있었어요. 위임인 란의 한상호. 제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임인 란의 박금자. 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서명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버지 글씨를 알거든요. 평생 농사꾼이셨던 아버지는 글씨가 크고 삐뚤삐뚤했습니다. 근데 이 서류의 서명은 너무 반듯했어요.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쓴 글씨였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겼어요. 인감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역시 필체가 달랐습니다. 날짜를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어요.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 인감도장을 위조하려 했다는 거였어요. 명의 이전 위임장까지 만들어놨다는 건 아버지의 땅을 빼앗으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시도가 실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등기를 잠가 놓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때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어머님, 이 서류 좀 봐주세요. 도윤 씨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거 사문서 위조 시도 흔적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보여요.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증거니까요. 도윤 씨가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가죽가방에 넣었어요. 가죽가방. 그 안에 또 하나의 서류가 있다는 걸 그때 떠올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열었어요. 이 장에서 발견했지만 의미를 몰랐던 장부사본 뭉치. 그걸 다시 꺼내 한 장 한 장 펼쳤습니다. 한빛건설 현장 식당 월별 지출 장부였어요. 식재료비가 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쌀 50kg 단가 15만 원. 그때 시중가가 7만 원대였거든요. 2배가 넘었어요. 납품처를 받습니다. 청림상사. 제가 아는 이름이었어요. 시어머니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였거든요. 김치, 된장, 고춧가루, 참기름. 전부 시중가의 1.5배에서 2배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품처는 전부 시어머니 친척 회사였어요. 이건 식재료비를 부풀려서 차액을 빼돌린 거예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도윤 씨가 장부의 맨 뒷장을 가리켰어요. 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었습니다. 현장 인부 이름이 쭉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 한복순 월 1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인건비 항목에 어머님 이름이 있어요. 월 150만 원으로. 근데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장부에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 줬다면 이건 횡령이에요.
20년 동안이었습니다. 월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3억 6천만 원. 장부상으로는 제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실제로는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그때야 비로소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0인분 밥을 지은 게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그 시간, 그 노동, 그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리한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밥이나 제대로 해. 이름이 왜 필요해? 남편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이름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름이 있었거든요. 장부에. 그런데 돈만 빼먹고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준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녁에 도윤 씨가 외출했다 돌아왔어요. 손에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뭔데요? 제가 법률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법률 상담이요? 어머님이 처음 과수원에 오셨을 때부터 뭔가 사정이 있으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다녀왔습니다. 도윤 씨가 파일을 펼쳤어요. 안에는 법률 상담 기록서, 사문서 위조에 대한 법률 해설, 횡령죄 구성 요건 정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시도는 형사 고발이 가능하고 횡령은 민사와 형사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증거가 확실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진지한 눈이었습니다. 어머님, 증거를 모으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이 사람이 저를 위해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니.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는데. 말도 안 한 건데. 무뚝뚝한 줄만 알았는데. 말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행동이 전부 말이었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겨우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도윤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이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김판수 어르신이 과수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어요. 낡은 갈색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복순아, 이제 때가 됐다. 어르신이 봉투를 건네셨어요. 안에 접힌 서류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맡겨놓은 거야. 등기부등본 사본이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펼치려는데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다음에 열어봐라. 지금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거다. 어르신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봉투를 가죽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옆에요. 아직 열지 못한 편지. 아직 펼치지 못한 등기부등본. 두 가지 모두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증거를 모으겠다고. 그리고 때가 되면 끝내겠다고. 과수원 창고 선반에서 빈 파일 폴더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펜으로 세 글자를 적었어요. 증거철.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과수원이 달라져 있었어요. 겨울 동안 가지치기를 하고 자풀을 베고 거름을 주었더니 사과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하얀 사과꽃이 과수원을 가득 채운 날, 저는 드디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두 개의 봉투. 먼저 김판수 어르신이 주신 등기부등본 사본을 펼쳤어요. 소재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지목 과수원. 면적 3,306제곱미터. 약 1,00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란을 봤어요. 한복순. 제 이름이었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글자가 번져 보였어요. 제 이름이요. 급여 명세서 어디에도 없던 그 이름이
이 땅의 주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등기 일자를 봤어요. 3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22살 때 시집가기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사둔 거였습니다. 보은에서 평생 과수원을 하시던 아버지가 소규모 농사로 평생 모은 돈으로 시집가는 딸 이름으로 황무지한 필지를 사둔 거였어요. 크게 비싼 땅이 아니었을 겁니다. 30년 전 시골 황무지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에겐 전부였을 거예요. 그리고 등기에 처분 제한 등기가 걸려 있었어요. 소유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도록 잠가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위임장이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을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하신 거였어요. 저는 그 다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복순에게. 아버지의 크고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복순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시집 보내놓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시집살이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다. 이 땅은 아버지가 너한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다. 시댁한테 절대 빼앗기지 마라. 판수한테 다 부탁해놨다. 내가 혼자 설 수 있을 때, 그때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해라. 아버지는 내가 잘 될 거라고 믿는다. 사랑한다. 우리 복순이. 저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혼당했을 때도 폐지를 주우면서도 쓰러졌을 때도 소리를 죽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어요. 사과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제 어깨 위에 떨어졌어요. 아버지, 30년 전에 이 땅을 사두셨구나. 시어머니가 빼앗으려 했을 때 등기를 잠가 놓으셨구나. 돌아가시면서도 김판수 어르신한테 부탁해 놓으셨구나. 죽어서도 딸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도윤 씨가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늘 그랬듯이 한참을 울고 나서 도윤 씨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이 과수원이 제 땅이었어요. 도윤 씨가 서류를 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네. 김판수 어르신이 처음에 저한테 이 땅을 쓰라고 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이 땅 주인의 딸이 언젠가 올 거다. 그때까지 잘 지켜라.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저를 데려온 거예요? 어머님이 쓰러지신 날 김판수 어르신한테 연락했습니다.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복순이다.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해했어요. 도윤 씨가 저를 병원에 데려간 것, 과수원 일을 제안한 것, 밥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 법률 상담을 받아온 것, 전부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심어둔 안전망이었습니다. 김판수 어르신이 지키고 도윤 씨가 이어받은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사과가 익었습니다. 빨갛고 단단하고 향이 좋았어요. 보은의 기후가 사과에 맞았던 거예요. 도윤 씨가 품종을 만홍이라는 늦가을 품종으로 골랐는데 그게 적중했습니다. 첫 수확을 했어요. 나무 상자에 사과를 담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산물 방송 프로그램 대한민국 농산물 보물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귀농 청년이 황무지를 살려서 첫 수확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지역 뉴스에 나갔거든요.
그걸 보고 방송국에서 연락한 거였습니다. 어머님, 취재 온대요. 도윤 씨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취재요? 우리 과수원에? 네. 다음 주에 카메라 들고 온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년 전에 폐지를 줍던 사람이 지금 TV 취재를 받는다고요. 취재 당일 카메라가 과수원을 촬영했습니다. 빨간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 깔끔하게 정리된 풀밭, 새로 칠한 창고. 1년 전에 황무지가 아니었어요. PD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 과수원을 살린 비결이 뭔가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이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그 습관이 이제는 저를 살리는 습관이 된 거였습니다. 방송은 2주 뒤에 나갔어요. 보은 만홍 사과라는 이름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어요. 전화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 씨와 수확한 사과를 상자에 포장하고 있었어요. 과수원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도윤 씨가 밖을 내다봤어요.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도윤 씨가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포장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 때 도윤 씨가 창고로 급하게 돌아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주차장에 이상한 남자가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요? 과수원 먹으면 우리 집 사줄게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녹음했습니다. 도윤 씨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게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도윤 씨의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과수원은 내 재산이야. 전 남편이 과수원 입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그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야, 한복순. TV에서 봤어. 과수원이 대박 났다면서? 누구세요? 누구긴 내 남편이지. 전 남편이요. 그 말에 전화기 너머에서 혀 차는 소리가 났어요. 그 과수원 결혼 생활 중에 내가 투자한 거야. 내 지분이 있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이 과수원에 한 푼이라도 넣은 적이 있어요? 법적으로 따져봐. 부부 공동 재산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그 사람이 직접 왔어요. 검은 벤츠를 몰고 과수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과 상자를 발로 걷어찼어요. 빨간 사과가 흙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내 건데 내가 혼자 팔아먹고 있었어? 여기 당신 재산 아니에요. 뭐? 20년 동안 내가 먹여 살렸는데 이혼하고 혼자 돈 벌겠다고? 도윤 씨가 달려왔어요. 전 남편 앞에 섰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나가세요. 이 과수원은 어머님 명의입니다. 뭐야, 이 새끼는? 우리 집 일에 끼어들어? 전 남편이 도윤 씨의 가슴을 밀었어요. 도윤 씨가 한 발 물러났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부를게요. 불러. 부르라고. 내가 법적으로 소송 걸 거니까 그때 보자. 전 남편이 침을 뱉고 차에 탔어요. 벤츠가 먼지를 일으키며 내려갔습니다. 저는 흙바닥에 굴러간 사과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20년 동안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뒤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복순 씨, 이상한 사람이 마을 돌아다니면서 저 여자가 사기꾼이라고 소문 퍼뜨리고 있어요. 시동생 태연이었습니다. 마을 경로당, 슈퍼, 면사무소 앞에서 저 과수원 여자가 남의 땅을 사기쳐서
빼앗았다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사과 사러 오던 아주머니들이 눈을 피했어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도윤 씨가 그랬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겨우 뿌리 내리기 시작한 곳에서 또 쫓겨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복순 씨? 처음 인사드리네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달콤하고 날카로운 목소리. 누구세요? 태수 오빠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전 남편이라고 해야 하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잘 되나 봤더니 아직도 촌에서 쪼그라져 있네. 사과나 팔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척이에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오빠가 소송 걸 거거든요. 과수원 지분 반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좋게 정리하시지. 위자료 500만 원도 감사한 줄 아셔야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사진. 서재에서 봤던 그 사진. 우리 오빠 사랑해라고 적혀 있던 그 사진 속 여자. 그 사람이었어요. 20년 동안 남편 옆에 있던 건 저였는데, 새벽 4시에 밥을 지은 건 저였는데, 그 자리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분했습니다. 아니, 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정식 소송장이 도착했어요. 재산분할 청구 소송, 원고 최태수, 피고 한복순, 대상 충북 보은군 소재 과수원 토지 및 수익. 저는 소송장을 읽으면서 웃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웃었어요. 이게 어떻게 끝날지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윤 씨, 김판수 어르신,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 네 사람이 과수원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증거처를 펼쳤어요. 하나, 등기부등본, 소유자 한복순, 30년 전 친정아버지가 딸 명의로 매입, 결혼 전 취득 재산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님. 둘, 사문서 위조 시도 서류, 시어머니 박금자가 친정아버지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명의 이전을 시도한 증거. 셋, 한빛건설 현장 식당 장부 사본, 식재료비 부풀림 인건비 허위 지급 처리, 20년간 총 3억 6천만 원 횡령 증거. 넷, 내연녀 녹음 파일. 도윤 씨가 과수원 주차장에서 녹음한 전 남편의 통화. 과수원 먹으면 우리 집 사줄게. 다섯, 20년간 무급 노동 기록. 현장 식당 출퇴근 기록부, 식재료 주문서, 사진. 전부 복순이 일한 증거. 변호사님이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시더니 안경을 벗고 저를 보셨어요. 한복순 씨, 이 정도면 됩니다. 원고 소송 기각은 확실하고 역소송도 충분합니다. 역소송이요?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형사와 민사 동시에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진행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 그 단어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라졌어요.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0인분 밥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급여 명세서에서 지운 사람들. 위자료 500만 원을 던지고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라고 한 사람들. 친정아버지의 인감도장을 위조하려 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제 것을 빼앗으려 소송을 건 사람들. 진행해 주세요. 김판수 어르신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상호야, 내 딸이 씩씩하다. 도윤 씨가 녹음 파일을 변호사님에게 넘겼어요.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법정에서 끝내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죽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시댁한테 절대 빼앗기지 마라.
네, 아버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재산부 사건 번호가 적힌 전광판 아래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빨랐지만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원고석에 전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새로 맞춰 입고 왔더라고요. 옆에 변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짙은 보라색 블라우스에 금 장신구를 주렁주렁 걸고요. 그 옆에 시동생 태연이가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석에 앉았어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뒤돌아보니 도윤 씨와 김판수 어르신이 방청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도윤 씨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전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해당 과수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어요. 피고는 원고의 사업체인 한빛건설에서 20년간 함께 일한 사실이 있으며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취득한 과수원 수익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봤어요. 시어머니를 향해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판사님이 피고 측에 반론을 요청하셨어요. 우리 변호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원고의 청구가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음을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를 제출합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판사님에게 건넸어요. 이것은 해당 과수원 토지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는 한복순, 등기일자는 30년 전 피고가 혼인하기 이전입니다. 피고의 부친 한상호 씨가 미혼인 딸 명의로 매입한 토지로 민법상 혼인 전 취득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이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전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발급한 원본입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하셨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진위는 확인되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두 번째 증거를 제출합니다. 변호사님이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원고의 모친 박금자 씨가 피고 부친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해당 토지의 명의 이전을 시도한 사문서 위조 관련 서류입니다. 위임인 서명의 필체가 피고 부친의 필체와 불일치하며 인감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역시 위조된 것으로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건 날 줘야.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판사님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방청인은 정숙하세요. 시어머니가 옆에 있던 시동생에게 뭔가 말하려 했지만 시동생은 이미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를 제출합니다. 변호사님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어요. 이것은 원고가 대표로 있는 한빛건설 현장 식당의 월별 지출 장부 사본입니다. 식재료비가 시중가의 1.5배에서 2배로 책정되어 있으며 납품처는 전부 원고 모친의 친인척 소유업체입니다. 또한 인건비 항목의 피고 한복순의 이름이 월 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년간 총 3억 6천만 원의 횡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날 줘야. 장부를 조작한 거야. 원고는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전 남편이 변호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뭐야? 왜 이런 게 나와? 전 남편 변호사의 얼굴도 굳어 있었어요. 네 번째 증거를 제출합니다. 변호사님이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법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서영아. 과수원 먹으면 우리 집 사줄게. 그래, 명동에 있는 거. 걱정 마. 어차피 내 마누라가 뭘 알겠어.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방청석 맨 뒤에 앉아있던 여자 한 명이 갑자기 일어서서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윤서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증거입니다. 변호사님이 판사님을 보며 말했어요.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판수 80세. 피고 부친 한상호 씨의 절친으로 해당 토지 매입 경위와 보관 경위를 직접 증언할 수 있습니다. 김판수 어르신이 증인석에 서셨어요. 밀짚 모자를 벗고 두 손으로 잡은 채였습니다. 한상호 씨가 딸 이름으로 땅을 산 건 30년 전입니다. 평생 과수원을 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상호가 나한테 그랬습니다. 판수야, 복순이가 시집살이 고생하는 거 알지? 시댁이 이 땅을 알면 빼앗을 거다. 복순이가 혼자 서게 됐을 때 줘라. 나는 그 약속을 30년 동안 지켰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상호는 등기에 처분 제한도 걸어놨어요. 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이 땅을 건드리지 못하게. 죽어서도 딸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저는 증인석의 어르신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친구, 30년을 지켜준 사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잠시 정리하신 뒤 발언하셨어요. 원고 측 반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전 남편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각합니다. 반론하세요. 전 남편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대로 법정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재판장님, 우리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동시에 반소를 제기합니다. 횡령,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20년간의 무급노동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합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시며 판결하셨어요. 원고 최태수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해당 토지는 피고의 혼인 전 특유재산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한빛건설 관련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허가합니다. 형사고발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합니다. 의사봉이 내려왔습니다. 전 남편이 바닥에 앉은 채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나가려다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시동생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법정 밖으로 도주한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김판수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밀짚 모자를 다시 쓰시고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상호야, 내 딸이 이겼다. 도윤 씨가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늘 그랬듯이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그리고 아버지의 안전망을 이어받은 청년. 감사합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했어요. 도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겁니다. 법원 건물을 나왔어요. 11월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1년 전 같은 11월에 저는 폐지를 줍다 쓰러졌습니다. 올해는 달랐어요. 1년 뒤, 가을이 다시 왔어요. 과수원의 두 번째 수확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사과가 더 많이 열렸어요. 나무가 완전히 살아난 거였습니다. 빨간 만홍 사과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게 마치 보석 같았습니다. 최태수는 횡령과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한빛건설은 압류 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자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시동생 태연이는 과수원 행패건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내연녀 윤서영은 전 남편이 구속되자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무급노동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변호사님은 상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이미 돌려받았어요. 제 이름이요. 과수원 입구에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복순내 과수원. 도윤 씨가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어요. 글씨가 약간 삐뚤삐뚤했습니다. 아버지 글씨를 닮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사과를 사러 왔어요. 시동생이 뿌린 소문은 법원 판결이 나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복순 씨 대단하다는 말이 돌았어요. 김판수 어르신은 매일 과수원에 오세요. 사과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하늘을 보시다 가십니다. 가끔 혼잣말을 하세요. 상호야, 올해 사과가 더 크다. 도윤 씨는 여전히 과수원에 있어요. 농업기술을 담당하고 저는 운영을 맡았습니다. 가끔 두 사람이 나란히 사과를 따면서 아무 말 없이 걷는 날이 있어요. 어머님, 네, 내년에는 배나무도 심어볼까요? 좋지요. 그게 전부였어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두 사람분. 도윤 씨가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맛있었습니다. 20년 동안 100명에게 밥을 지었지만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창고 옆 의자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어요. 가죽 가방에서 아버지 편지를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깊어져 있었어요.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내가 잘 될 거라고 믿는다. 네, 아버지. 잘 되고 있어요.